여성 그리고 문화, 여성 직업, 부미. 옛날의 여성들은 가정을 위해 살았다. 가정이 생활의 전부였다. 딸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고 아내로 있으면서 가사를 책임졌다. 자녀들을 위한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가정을 지켜왔다.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모든 여성의 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역할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세가 넘을 때까지 학창생활에 머문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들을 가정에만 머물게 한다는 인습을 깨뜨리는 일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학과의 대부분이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들이며 서구 사회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사회적 관심과 진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가정에서는 6대4의 비율로 여성의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사회에 있어서는 4대6의 비율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사태로 발전했다. 여성만의 책임이 가정을 선히 이끌어 갈 수도 없으나 남성들만의 활동이 사회를 영위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수정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는 사회 및 국가의 여성 지도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 강대 국가의 영도자들이 여성으로 바뀌는가 하면 사회 각기각층을 이끌어가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예술을 비롯한 특수 분야에 걸친 여성들의 활동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업, 외교, 학문, 사회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변화는 직장과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를 급증시켜 주고 있다. 여성도 직장과 사회에서 일해야 하며 일이 없는 여성은 여성다운 여성이나 완전한 여성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시대로 변하고 있다. 옛날같이 많은 자녀들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원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는 계속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원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정에서만 모든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자세도 못 된다. 그래서 뜻이 있는 여성들은 사회 진출의 기회를 누리며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애쓴다. 선진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여성들도 급속도로 비슷한 발전의 추세를 보여준 것 같다. 애를 보고 밥을 짓기 위해 대학까지 다닐 필요가 있는가 함은 여성들 자신의 공통된 회의적 불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하는 여성이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등단하게 되며 가정의 여성이 사회적 여성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가정중심 생활을 해오던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여성다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직장이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망각이나
여성 상실에 빠지게 되며 교육 수준이 낮은 직장인들과의 사귐이 스스로의 인품을 떨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남성들과의 경쟁의식 때문에 뛰다 보면 직업 여성들이 남성화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 내가 아는 사랑은 자기 아내의 여성다움을 높이 아끼고 사랑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정숙하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직장식이 되며 남성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여성들의 직장 진출을 꺼리게 되었다는 고백이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느낀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집딸은 자칫하면 어머니의 말씨를 배운다. 그래서 고상한 경어나 품위 있는 대화를 갖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이 주부다움을 지키는 어머니 밑에 자라는 교수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진다. 지난 일이다. 나는 남편과 더불어 외국에서 장사를 하다가 돌아온 한 주부를 만났다. 아들과 딸을 데리고 모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 젊은 부인은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지성인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말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련되지 못했음은 물론 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이유를 차차 알게 되었다. 남편과 같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부인이었다. 장사를 하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한국 남성들이다. 남성들이 쓰는 말투와 사교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꼭 남성화에 있었고 여성다운 고귀함이나 정숙함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말았다. 나는 저 부인의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라나는 애들이 말없이 어머니의 태도를 뒤따른다면 어떻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류대학을 나온 주부까지 저렇게 쉽게 여성다움을 잃는다면 뜻이 있는 남편들은 직장 여성들을 더욱 꺼리게 될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나 인격보다도 직장인으로 타락하기 쉬운 법이다. 군인은 그 직업 때문에 인간보다는 군인이 되어버리며 경찰관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단점만 눈치채면서 살게 되는가 하면 장사꾼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타인의 인간적 가치를 잊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평하기 전에 직업을 묻는다. 직업을 보아 그 사람의 인간됨을 쉬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고상한 직업이라고 평하는 의사, 정치가, 교수, 종교인들까지도 직업화한 직업의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너무 심하다. 그 사람의 인품이 직업을 감싸고도 남으며 그의 인격이 직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인간이란 극히 드물다. 하물며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다가
직업에 빠져버려 여성다움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이를 위해 인간성을 파는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여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불행이다. 몇 해 전 미국에 들렸을 때였다. 나는 한 한국 사람과 같이 어떤 미국 가정을 방문했다. 가정이기는 해도 실은 골동품을 매매하는 집이었다. 마침 남편은 출타하고 부인만이 있었다. 우리는 부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대접받았다. 그 부인의 친구 한 사람이 우리와 동석하고 있었다. 용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내 친구는 저 가정 부인이 보스턴에서 온 영국 계통의 주부지요 라고 동의를 구했다. 나도 오래전에 보스턴에 머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부인의 자세와 말은 물론 모든 매너가 완전히 정중한 주부의 그것이었다. 조금도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 같지가 않았다. 물론 큰 저택도 아니었고 부한 가정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부의 품위는 처음부터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서울에서 겪는 생활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바뀜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품격이나 무게 있는 인간성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일과 직장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여성다움을 상실하며 정숙하고 고귀한 여성적 품위를 잃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은 가정대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잃어갈 것이며 직장은 직장대로 중성시대를 만들어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품위 있는 직장 생활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진실한 인격인인 동시에 굳건한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생활의 축복이기도 하며 인생의 조화로운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현대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며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일은 귀하고 값진 일이나 여성다움을 더욱 가꾸며 품위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여성은 언제나 아름다운 딸이며 정숙한 아내이면서 품위 있는 여성으로 머물러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어서도 여성다움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여자들의 불만. 30대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얘들아, 이제 옛날로 돌아가 다시 한번 결혼을 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남성을 택하겠니? 그래도 의사가 좋지 않을까? 수입의 안정도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예, 그건 오산이다. 내 남편이 의사지 뭐니. 그런데 매일 아프다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오는 환자만 대하지.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귀찮은 일만 종일 처리하다가 왔으니까 자기를 편안히
위해주기만 바란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의사 주변에는 언제나 간호원이나 여자 환자들이 따르기 마련이거든. 유능하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면 이건 또 여자들 등살에 살 수가 없다니까. 내 친구는 부부가 의사인데 말이야. 사람이 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거든. 그런데 자기도 의사니까 마치 인간을 기계로 착각하지 뭐니. 그래서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그럽다고.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의사하고는 결혼할 것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판검사가 좋을 것 같더라. 뭐 판검사? 얘 판검사는 의사만도 못하단다. 도대체 몇 회씩 틀어박혀서 고시 공부를 했고 거기에 합격을 했으니 사나이다운 편이야. 다 없어졌지 뭐니. 여하튼 대부분의 판검사님은 공서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데 생각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다고. 게다가 남들이 영감하니까 일찍부터 정신적으로는 늙어버려서 인간적 자유까지도 누릴 줄을 몰라. 평생 재판받기는 염두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누라를 꼭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하나 조리만 따지고 판검사하고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차라리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가가 나을 거다. 그래도 부하를 거느려 보니까 통이 넓고 정치성이 있을 거 아냐. 아이, 너 말 잘한다. 정치성이 뭔지 아니?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애당초 진실이라는 것이 없어. 좋아라는 식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바보처럼 생각 없이 살면 모르는데 모든 것을 알고 보면 그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 그야 세상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꾸어온 보릿자루 모양으로 살려면야 정치꾼 남편도 좋지. 그런데 이건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이라 우스워서 웃는 것이 아니야. 필요해서 웃는 것이라고. 또 필요하면 괴로운 체하고 그놈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윗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윗사람의 심부름꾼같이 살아야 해. 나는 아들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정치가는 되지 말라고 다이를 거야. 남편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할 수 없어도. 남들은 10년 앞을 보면서 산다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1년 앞을 점칠 수가 없어. 너희들 왜 정치가들이 점을 잘 치는지 알아? 그렇다면 쓸 남자가 어디 있어? 차라리 답답하기는 해도 학자나 교수직이 그런 대로 좋겠다. 그만해두자. 점점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트럭 운전사까지 내려가겠다. 내 친구 남편이 교수인데 부모들이 남겨준 재산까지 다 까먹고 지금은 서울 북쪽에 초라한 살림을 하고 있더라. 시동생들 때문에 지출은 많지 수입은 뻔하고 어떻게 사니? 매일 용돈을 마누라한테 다 쓰는 발자라고.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하기야 우리들이 대학에 다닐 때를 생각해봐라. 어디 길을 펴고 사는 교수들이 있었니? 버스 출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듯이 믿고 사는 공생원들 아냐. 내 친구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마누라 몰래 쓰는 돈을 감추느라고 야단들이래. 그래가지고서야 그게 무슨 사내꼴이니. 연애 한번 변변히 못해보고. 그래, 내 얘기에도 일리가 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그래서 걱정이고, 술집에 갖다 놓아도 연애도 못하는 찌꺼기 사내는 같이 살 맛이 없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 꼴일 거다. 너희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결국은 시집갈 곳이 없잖아. 모두가 노처녀로 늙자니 그것도 기가 차고, 아닌 게 아니라 40이 넘은 노처녀는 과부보다 더 꼴이 우습더라. 그건 인생의 패물이지 뭐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다. 그녀들은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들은 재벌급에 속하는 인사들이었다. 어머니가 맘쓰며 애태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직업과 다른 직업의 남편들을 택했던 것이다. 집을 많이 비우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성이 그리웠기 때문에 재벌이 아닌 남성들을 찾아 결혼을 했다. 그런데 친구들의 대부분이 가정과 남편에 대한 불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을 빌면 남자는 많으나 남편감으로 만족스러운 남성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 남성들 스스로가 평가해 보아도 만족스러운 직업이 흔한 것은 아니다. 수입이 목적으로 직업을 택해본다. 수입이 적으면 실패감에 붙잡히며 수입이 늘면 권태스러움을 느낀다. 친구들은 모두가 성공했는데 자신만이 실패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나도 다른 직업을 택했으면 어떠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명예나 지위를 탐내는 직장인의 대부분은 더 큰 허탈감에 빠진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아도 명예를 얻는 사람의 수는 드물다. 또 명예란 얻고 난 뒤에는 더 깊은 허탈감에 빠져버리기 쉽다. 인기 직업인들이 인기를 위해 애쓰는 것 같은 공허한 생활을 하기 쉽다. 권세에 대한 욕망은 그 방면의 남성들에게는 절대적이다. 때로는 제왕이냐 죽음이냐 라는 말이 적절할 정도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지도자들만이 권자의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쌓아 누리려고 하는 야망도 대차가 없다. 윗서열의 사람이 물러나야 내 권자의 순서가 가까워진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남성들 자신도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른다. 일본의 한 수상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유서 비슷하게 남겼다는 사실이 회상될 정도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들의 불만을 받으며 자기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생을 살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됨을 찾기 전에 그 사람의 재능이나 직업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강하다. 어떤 인간이냐고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직업을 묻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수입을 알고 싶다는 뜻이며 어느 정도의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함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올바르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좋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도 아니며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우쭐거릴 인품도 아니다. 높은 인격에 알맞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인격과 재간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성격의 판단이나 대인관계가 부족한 재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들은 재능만 믿는 습관 때문에 교만과 경솔에 빠져 일생을 불행으로 이끌며 심지어는 가정생활을 파국으로 모는 경우가 생긴다. 우수한 대학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가정생활이나 일생을 반드시 행복과 영광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이나 남편을 평가할 때 아내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충실한가를 표준 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의미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같은 의사라고 해도 그렇다. 돈을 벌어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겠다는 의사가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되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겠는가?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남편으로 하여금 불행한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여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법이다. 실업가도 그렇다. 수입을 많이 올려서 즐겁게 살자는 것이 목적인 실업인의 장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문제는 소망스러운 기업인으로서 가난한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무슨 직업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직업과 일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가 함이 문제이다.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뜻임을 안다면 그 일이 본인과 가정의 즐거움과 영광을 더해줄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즐겁게 산다는 뜻과 더불어 인생을 값있게 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값없이 즐겁게 살 때는 언제나 불행과 공허감이 뒤따른다. 그러나 값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영광을 동시에 누린다. 그러면 값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을 돕는 일이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남는 바 없어도 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남기는 바가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운다. 이렇게 본다면 불만을 호소했던 처음의 여성들은 어떤 직업의 남성과 결혼하든지 불행하며 아무리 마음에 맞는 남편과 직업을 택하더라도 행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여성들에게 만족을 주는 남성이 되며 그런 여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들의 사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들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론과 실천의 중간. 동양의 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의 플라톤쯤이 아닐까. 그렇다면 맹자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쯤이 될 것이다. 공자가 원숙하고 조화 있게 찾아준 사상을 맹자가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보충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정신으로 크게 통합시켜 주었던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치밀하게 분석, 정돈하여 서양 학문의 처음 개척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여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독립된 명칭과 영역을 갖추게 된 때문이다. 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친은 마케도니아 공중의 전위로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부터 고아의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랐다. 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맞으면서 플라톤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말없는 제자 중의 하나였다. 그때는 누구도 그가 스승보다도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플라톤의 죽음과 더불어 그 문화를 떠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친과의 인연도 있어 마케도니아 궁의 초청을 받았다. 10여 세의 소년인 알렉산더의 교육을 막기 위해서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의 쟁쟁한 학자였으나 알렉산더는 스승보다도 미래가 밝은 대왕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히 어울렸을 것 같지는 않다. 서로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색다른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실권을 장악하게 될 때 궁중을 떠났다. 스승 플라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아테네로 되돌아왔다. 그 당시의 아테네는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20여 권이 넘는 저작을 했다. 대왕의 스승이기보다는 학문하는 제자를 기르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은 성취된 셈이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
알렉산더는 온 세계를 정복했다. 마침내는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그 여세를 몰아 인도까지 지배할 뜻을 세웠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신설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한꺼번에 통치할 포부를 실현시켜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하나의 태양이 있듯이 지상에는 한 대왕이 통치할 것으로 뜻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대왕이 인도에서 돌아오던 길에 뜻하지 못했던 열병을 얻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운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꿈을 포기한 채 30이 갓 넘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기원전 323년의 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의 소식은 전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 소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테네까지 전해졌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이야말로 마케도니아의 지배 밑에서 독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운동이 강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마케도니아 측 인물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직접 스승이었다. 생각한 나머지 아테네를 떠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테네를 떠난 다음 해 윗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62세라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부친과 같이 위암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어쨌든 유럽 사회는 위대한 대왕과 철학자를 해마다 잃은 셈이 되었다. 역사의 장난이라고나 할까 너무나 큰 손실을 치러야 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되도록 만든 그의 능력과 소질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그의 부친이 의사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이며 예술적인 철학자였다. 세계 최고의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가였으며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체계가였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플라톤 밑에 있으면서 스승의 뜻을 그대로 추정했다면 그는 플라톤의 제자일 수는 있어도 창의력 있는 학자로서는 대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스승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과학적 정신이었을 것이다. 의사는 경험과학자에 속한다. 인간의 신체와 더불어 인간의 건강 및 정신에 관여하는 경험과학의 소유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은 물론 환자들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의사의 업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스승 밑에 있으면서도 그 뜻들을 새로운 과학적 입장에서 재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학적 정신의 결과였다고 봄이 오를 것이다. 만일 그가 플라톤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근대적인 학문을 개척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우리는 현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한다. 옛날과 같은 종교는 그 영역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1세기 전까지도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철학이 점차로 그 활동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과학이 새로운 세력을 갖고 우리들의 생활과 정신 영역을 지배해오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학과 같이 인간 전체를 경험과학적 면에서 취급하는 의사들도 그 과학적 사고와 원리를 인간의 신체에 국한됨이 없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며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경험과학은 이론적인 학문과 실천적인 학문의 중간을 걷고 있어 둘 사이를 연결짓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경험에서 이론과 실천의 학문이 탄생되며 그것은 인간이라는 전체적 차원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종합적이면서도 근원성을 갖고 있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학, 특히 경험과학의 특성은 어디 있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그 속에서 진실을 찾되 그 진실성, 즉 진리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로부터의 학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면 과학은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이 되는 데는 사실의 객관적 이해와 파악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리의 길이 열린다. 만일 이러한 입장이 경험과학의 길이라면 의학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그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로부터의 법칙과 원리가 바로 이러한 과학의 책임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의학도들이 사회생활에 임하게 될 때에도 이러한 과학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과학의 내용은 이론에서 전달된다. 그러나 그 자세는 생활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의학도들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경험과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귀납적 방법과 그 사실에 있어서의 확률성이다. 17세기로부터 합리주의는 연역적 방법을 택해왔으나 영국의 경험주의는 귀납적 방법을 계승했다. 주어진 현실과 사례로부터 어떤 법칙과 원리를 찾는 일이다. 그때 법칙과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확률성이다. 확률성의 다소가 가치와 진리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과학이나 논리이기보다는 경험의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이 경험으로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과 사고의 생활화가 보편화되며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 영역 전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사는 의학도들이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여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정신사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경험과학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의학도들이 그들의 과학 정신을 사회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혜택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화와 문명의 올바른 이해. 같은 남산을 볼 때도 보는 위치와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었던 또 우리가 계승해 나갈 생활의 유산도 결국은 하나인 것이다. 그 하나가 복합적인 성격과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제각기의 견해를 가지곤 한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문화와 문명의 차이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결국은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른 견해가 생길 수는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인들도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을 구별해 쓰는 것을 보면 둘 사이에는 공인할 수 있을 만한 차이점이 있음직도 하다. 예를 들어보자. 불교 문화와 불교 문명을 구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화는 종교의 정신적 내용과 성격을 강조했을 때의 뜻이고 문명은 불교가 남겨준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큰 사원이 있다든지 높은 석탑이 있다면 그것은 문명에 속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원의 건축미와 석탑의 조화 있는 예술성을 논할 때는 문명보다는 문화의 뜻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문화라는 말은 즐겨 사용하나 불교 문명이라는 개념은 어색하게 들려온다. 불교의 본래 목적이 정신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여기에 로마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로마의 문명이 그렇게 위대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로마에 남아있는 옛날의 유적들이 장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형극장의 장대한 구조와 모습, 판테온의 화려한 내부, 동시에 2,000명이 목욕을 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칼라큘라 목욕탕 자리와 유물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주변의 도로망들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는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키케로의 책과 세네카의 도덕 이론들이 지금도 읽히고 있으며 화려했던 예술품들이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로마는 아테네에 비하면 문명 도시이기는 했어도 문화의 도시는 못 되었다고 말한다. 아테네가 남겨준 예술, 철학, 사상, 학문에 비한다면 로마의 그것들은 비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는 문화의 도시였고 로마는 문명의 도시였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아테네에 문명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로마에 문화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문화이고 우리는 무엇을
문명이라고 부르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과 이성을 지닌 동물이었다. 동물성을 강하게 대표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이며 육체는 자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성격의 활동이 자라고 있다. 육체와 더불어 자연을 상대로 한 활동과 정신의 내용을 풍부히 하려는 관념적 창조의 활동이었다. 전자는 주로 물질적인 대상과 내용을 취급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설을 남기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계와 기술 등에 의한 삶의 도구적 유산들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 즉 정신적 활동은 사상 및 정신적 창조에 따른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적 요소를 갖추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문, 사상, 예술 등이 자연히 이에 속한다. 그러나 육체가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정신작용을 배제한 육체가 인간이 아니듯이 정신적 활동, 즉 문화적 노력이 물질적 결과인 문명적 유물로 남게도 되고 문명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기계나 기술적 노력이 정신적 업적으로 변질되어 남기도 했다. 기계와 기술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과학은 학문의 개발로 나타난다. 예술은 정신적 활동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조각이 되고 건축물로 남을 때는 자연히 물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정신과 육체적 활동은 결국 한 인간의 활동이며 그 속에는 양면적 요소가 공존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 자연, 물질적인 면에서의 유산을 문명이라고 부르며 정신, 탈물질, 창조적 활동을 문화라고 부를 수는 있다. 이 둘은 활동의 출발과 대상이 제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이들은 인간의 활동은 모두가 자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만의 작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물론을 전제로 삼는 이론이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모든 것은 정신활동이며 물질적 결과는 그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견해에 속한다. 역시 우리는 양면적 입장에서 두 가지를 균등하게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여기에 화강암석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돌다리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돌로 토암산의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자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석괴에서 문명의 척도를 재고 불상에서 문화의 수준을 따질 것이다. 다리에서는 기술과 실용도에서 오는 편리와 유용성이 주로 나타나며 불상에서는 예술과 그것이 표상해주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때문이다. 다리는 필요성에 의해 진실되었고 불상은 의미와 가치를 위해 창건된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돌은 매 한 가지였으나 그 돌에 작용하는 우리의 기능, 목적, 성과는 지각기 달랐던 것이다. 어떤 때는 물량적 편리가 목적이 되고 어떤 때는 정신적 의미가 기대의 대상이 되곤 한다. 말하자면 같은 출발이었고 같은 손의 제작품이었어도
이 돌은 명백히 구별될 수가 있다. 그러나 철학자의 저술이라든가 음악가의 작곡 같은 것은 거의 물질적 기술이나 기계와는 관계가 없이 성립된다. 그것은 정신적 기능에서 사상적 결과를 찾아 누린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문화적 노력과 유산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넓은 도로 흙과 돌로 쌓아 올린 댐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화적 요소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문명이라든가 산업이 발달된 사회의 기계적 기능, 즉 비인간적 작업이나 탈정신적 작용을 보통 문명이라고 부르며 지성, 감정, 의지 등에서 주어지는 학문, 예술, 도덕 같은 것은 옛날부터 문화에 속한다고 보아왔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생활의 편리와 개선을 위해 창안된 대부분의 노력은 문명을 낳았고 인간의 본질적 개성과 의미를 위해 창조된 유산들은 문화가 되었다고 평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문명은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문화는 대내적인 정신적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 그 상례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를 들면 로마는 하나의 제도로 세계를 통일했고 기독교는 하나의 신앙으로 세계를 영도했다는 역사가들의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로마는 전무후무한 법률 제도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뜻이다. 그때의 법률과 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제도와 기능 등은 문명인가 문화에 속하는가 함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은 문명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 목적이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발달된 교통기관, 통신시설, 운수기능이 문명적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역시 생활의 편리와 향상을 위한 것은 문명적 요소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시를 쓰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은 편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기독교와 같은 종교적 신앙도 그렇다. 신앙은 우리를 금욕과 탈물질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다면 문명적 활동은 대개가 소유와 향유를 위해 개발되는 것이다. 정신적 활동, 즉 문화적 기능은 자기 표현과 대외적 기여의 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부강한 나라는 옛날부터 문명을 남겼고 예술과 학문을 사랑한 사회는 문화를 물려준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강은 사회적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고 학문과 예술은 욕심 없이 본질과 의미를 찾아주려는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서구인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문명, civiliz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civis에서 딴 citizen이라는 말이 어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활동의 개념과 야만인과 야만사회에 대한 문명된 사회와 인간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설명을 첨가한다면 자연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사회생활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문명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하여 컬처, 즉 문화라는 말의 어원은 쿨투라, 경작한다는 뜻에서 왔다. 마음의 교화와 정신적 경작에 해당하는 말이다.
야만에 대한 문명과 같은 대조적 개념이 별로 없다. 오히려 강하게 풍기는 뜻이 있다면 성과보다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사회적 활동이라고 해도 지성적이며 예술적인 기능에서 계속되는 개발과 창조적 역할을 지적한다. 사회 외적인 문제보다는 인간 내적인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라고 불러 좋을 것 같다. 이런 점들을 따져본다면 문명과 문화는 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와 같다고 할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삶은 개인의 노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문명적 책임에 가담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적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학문과 예술에 열중하는 문화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 모두의 인격을 조화 있게 완성시키며 우리 사회를 풍요하고도 가치 있게 성장하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독재나 전체주의 사회는 문명을 남길 수 있으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가 둘을 다 창조할 수 있다는 원칙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문화는 정신적 활동에 속하므로 자유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망스러운 교육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적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을 가진다. 바른 교육에서 우리는 교양과 교육을 누리는 문명인에서 문화인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만이란 마음의 경작과 수학이 없는 삶을 말한다.